안녕하세요. 토큰포스트 퇴근길 브리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투자 포트폴리오 열어보시고 그 매도 버튼을 심각하게 고민하신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네, 아무래도 당장 눈앞에 찍히는 시세판이 온통 붉은색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게다가 거시경제 쪽에서는 거대한 인플레이션의 망령이 다시 다가오고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좀 덮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단순히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는 일을 중계하진 않을 겁니다. 오늘 토큰포스트 2026년 5월 27일자 기사들과 시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표면적인 가격 하락이라는 소음 이면을 좀 심층적으로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접근입니다. 지금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본이나 산업 최전선에서는 그 일반적인 공포와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거든요. 아, 완전히 다른 움직임이요? 네, 그러니까 아주 거대하고 구조적인 매집, 그리고 인프라 통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이 표면적인 패닉과 이면의 거대한 자본 이동, 오늘 이 극명한 괴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당장의 현상부터 좀 직시를 해보죠. 네, 수치부터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24시간 기준 시세를 보면 비트코인이 75,713달러대에서 1.44% 하락을 했고요. 이더리움 역시 2,076달러대에서 1.09% 하락했습니다. 동반 약세인데요. 그렇죠. 두 자산 모두 밀리는 모습입니다. 네, 단기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뭐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라고 선을 그을 수도 있겠지만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거시경제 파열음을 들어보면 이거 그렇게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닌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절대 단순한 자산 가격의 조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단순한 조정이 아니다. 그럼 어떤 건가요? 그 디지털 자산이라는 거대한 인프라가 글로벌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편입되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성장통이자 지각 변동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아, 거시경제라는 거대한 파도가 디지털 자산 시장을 구조적으로 밀어내고 있는 형국이군요. 도대체 외부에서 어떤 트리거가 작동한 겁니까? 이 하락의 진원지를 보면 사실 암호화폐 시장 내부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외부, 즉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와 그로 인해 파생된 거시경제의 발작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네, 지정학적 위기요? 가장 결정적인 시그널이 미 연준의 닐 카시카리 총재 입에서 나왔습니다. 카시카리 총재가 뭐라고 했죠? 그가 서면 인터뷰를 통해서 던진 경고가 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다음 금리 조정은 인하가 아니라 인상일 수 있다. 인하가 아니라 인상이요? 와, 시장이 그토록 기대하던 금리 인하 사이클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은 셈이네요. 그렇죠. 2026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라니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원점부터 다시 짜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가 거론된 겁니다. 결국 물가가 다시 오르고 있다는 뜻인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중동 정세에서 찾고 있는 건가요? 네, 그 메커니즘을 짚어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확 드러납니다. 카시카리 총재는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폐쇄 상태를 가장 큰 리스크로 지목을 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이면 그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약 20%가 지나가는 핵심 동맥이죠. 이 동맥이 막힌다는 건 글로벌 에너지 물류망이 마비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에너지는 뭐 모든 사업의 가장 기초적인 비용이니까요. 그렇죠. 유가가 폭등하면 공장 생산 비용이나 물류 운송비가 연쇄적으로 상승하게 되고요. 이건 결국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의 급등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오늘 게이트 데이터 기준으로 보니까 브렌트유 가격이 장중 100달러를 돌파했더라고요. 네, 배럴당 100달러라는 숫자가 주는 그 심리적 압박감이 상당하죠. 연준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인데 중동발 에너지 충격으로 인플레이션이 재확산된다. 그러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더라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속 금리 인상이라는 극약 처방을 낼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지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되면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코인 시장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싹 말라버리는 가장 두려운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죠. 네, 게다가 이 위협이 단순한 경제 전망 수준이 아니잖아요. 물리적인 군사작전으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전을 보도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서 군사적 지원을 재개했다는 소식인데요.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초대형 유조선이
미 해군의 직접적인 호의를 받으면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사실 자체가 현재 해당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에너지 공급망의 붕괴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트럼프가 미국과 이란이 사실상 기본 합의에 도달했다 이런 발언을 내놓았거든요. 네, 그런 정치적인 움직임이 있었죠. 그런데 동시에 지난 2년간 이란 연계 자금 약 8.5억 달러 이상이 바이낸스를 통해 이동했다는 보도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 두 가지 사실을 나란히 놓고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네,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더 이상 변방의 투기 자산이 아니라 글로벌 국가 간의 외교전이나 제재 우회, 이런 자금 이동의 한복판에 있는 핵심 인프라로 쓰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오늘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첫 번째 중요한 인사이트거든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과거에는 지정학적 위기가 터지면 금이나 달러 같은 전통 자산의 이동에만 사람들이 주목을 했잖아요. 그렇죠. 보통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수억 달러 규모의 국가급 자금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이동을 하고요. 그게 글로벌 경제 제재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변수로까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 국가급 자금이 움직이는 통로가 되었다. 네, 즉 디지털 자산 시장이 거시경제의 파도를 그냥 막기만 하는 수동적인 위치를 넘어서 글로벌 외교와 정치 지형을 구성하는 적극적인 매개체로 격상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오늘 심층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모순, 즉 그 괴리 현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방금 저희가 확인한 것처럼 거시경제 환경은 지금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현물 가격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일반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서 시장을 떠나거나 아니면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죠. 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은 시장을 움직이는 거대 자본들 그리고 최전선의 기업들은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면서 아주 공격적으로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게 가장 흥미로운 대목이죠. 비트마인의 톰리 회장이 아주 도발적인 발언을 했잖아요. 지금이 암호화폐 슈퍼사이클의 임박 단계라고요. 네, 그런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톰리 회장의 분석은 거시적인 단기 유동성, 즉 금리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닙니다. 산업의 아주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에 주목을 한 거죠. 구조적 변화요? 어떤 것들이죠? 그는 이 슈퍼사이클을 견인할 두 가지 거대한 축으로 월가의 자산 토큰화, 이른바 RWA 확대, 그리고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성장을 제시했습니다. RWA와 AI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엄청난 결제망과 인프라의 수요가 결국 이더리움으로 집중될 것이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오, RWA가 활성화되면 실물 부동산이나 채권, 미술품 같은 거대한 전통 자산들이 다 토큰 형태로 블록체인 위에 올라오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수많은 자산들의 거래 기록을 남기고 스마트 컨트랙트가 실행되는 베이스 레이어가 바로 이더리움이라는 거죠.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저 말뿐인 전망에 불과한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전망에 베팅하는 거대한 자금 흐름이 실제로 온체인 데이터로 다 잡히고 있다는 게 핵심인데요. 네, 데이터가 명확하게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포큰포스트 기사를 보면 비트마인이 실제로 1190만 달러 규모, 코인 수량으로 따지면 11만 1942 ETH를 추가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냥 둔 게 아니라 스테이킹, 즉 예치를 해버렸어요. 그게 아주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단기 차익을 노렸다면 당연히 언제든 팔 수 있게 거래소에 뒀을 텐데 네트워크에 자금을 묶어버렸다는 거잖아요. 네, 그 데이터 이면에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지금 아주 중요합니다. 현재 이더리움 생태계 전체를 한번 보면요. 약 3,920만 개 이상의 ETH가 스테이킹되어 있습니다. 와, 3,920만 개요? 비율로 따지면 전체 공급량의 약 32%에 달하는 수치거든요. 32%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전체 물량의 거의 3분의 1이 아예 잠겨서 거래될 수 없는 상태라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현실 세계에 대입해보면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특정 도시의 전체 주택 중 32%가 거래 불가 상태로 묶여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매물이 확 줄어든 거네요. 네. 그런데 그 도시에 RWA 펀드나 AI 기업들이라는 아주 거대한 신규 인구가 폭발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매물은 없는데 수요만 폭증하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의 하방 경직성은 극도로 단단해지고요. 작은 수요 충격에도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공급 쇼크 상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관들이 노리는 게 바로 그 지점이군요. 공급 쇼크. 네, 기관들은 당장의 금리 인상 공포 때문에 현물 가격이 하락하는 지금 이 시기를 오히려 아주 저렴하게 네트워크 인프라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다가올 RWA와 AI 생태계의 기축 결제망을 미리 선점하려는 그 거대한 땅 따먹기가 물밑에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땅 따먹기죠. 네, AI 생태계 하니까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의 행보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이 단순히 암호화폐에 캐는 걸 넘어서 이제는 월스트리트에서 AI 인프라주로 재평가받고 있다는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 최근 트렌드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솔직히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좀 의아하거든요. 그 값싼 전기를 찾아서 그래픽카드 돌리던 기업들이 갑자기 최첨단 AI 산업의 핵심 테마로 묶이는 이유가 정확히 뭡니까? 그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력과 공간이라는 아주 물리적인 한계에서 비롯됩니다. 전력과 공간이요? 네,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또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목말라 하는 게 바로 대규모 전력과 데이터 센터거든요. 그렇겠죠.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는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도심 인근에 수백 메가와트급 전력을 끌어오는 데이터 센터를 새로 짓는다? 이거 환경 규제나 송전망 한계 때문에 최소 수년이 걸리는 일입니다. 당장 AI 인프라가 필요한데 수년을 기다릴 수는 없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은 이미 인적이 드문 곳에 엄청난 규모의 전력망을 다 구축을 해두었고요. 발전소와 장기 전력 구매 계약, 즉 PPA까지 다 맺어둔 상태거든요. 거대한 냉각 시스템이나 데이터 센터 운영 노하우도 이미 가지고 있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인프라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들어보니까 마치 과거 골드러시 시대의 청바지 회사 리바이스 이야기? 그 확장판 같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과거에는 채굴자들이 금을 캤다면 지금의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은 금을 캐던 곡괭이뿐만 아니라 거대한 전력 인프라 자체를 독점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코인을 캐는 대신에 전력이 미친 듯이 필요한 AI 기업들에게 그 인프라를 임대해주거나 스스로 고성능 컴퓨팅 센터, HC로 전환을 하고 있는 거고요. 와, 디지털 자산업계의 밸류체인이 전통 테크 산업의 가장 뜨거운 심장부로 완전히 녹아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군요. 네, 이 흐름이 보여주는 핵심은 암호화폐 산업이 더 이상 현실 경제와 동떨어진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다. 물리적인 에너지 인프라부터 최첨단 인공지능 연산 장치까지 전통 산업과 디지털 산업의 경계가 완벽하게 허물어지는 교차점. 바로 거기에 채굴 기업들이 서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구조적 펀더멘털의 변화는 전통 금융권의 자금 유입 방식에서도 그대로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현물 시장 가격판은 우울하지만 파이프라인을 타고 들어오는 기관의 돈줄은 전혀 끊기지 않았거든요. 네, 오늘 보니까 미국 하이프 현물 ETF에 하루에만 2,045만 달러가 순 유입되었다는 데이터가 눈에 띄더라고요. 특히 비트와이즈 하이퍼 리퀴드 ETF, BHYP를 중심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격이 떨어질 때는 펀드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가야 정상인데 오히려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가격이 막 오를 때 추격 매수를 하잖아요. 네, 포모 때문에 막 사죠. 그런데 기관 투자자들은 다릅니다. 가격이 일정 수준 하락해서 리스크가 낮아졌다고 판단할 때 ETF라는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통로를 통해서 구조적인 매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매크로 공포 때문에 소매 투자자들이 물량을 막 던지면 그걸 기관들이 현물 ETF라는 거대한 스펀지로 조용히 쫙 흡수하고 있는 메커니즘이군요. 네, 정확히 그 메커니즘이 작동 중인 겁니다. 자, 자본과 인프라의 융합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이걸 뒷받침하기 위한 글로벌 규제와 제도의 틀도 아주 빠른 속도로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코인베이스가 글로벌 대형은행인 스탠다드 차터드와 손을 잡고 다중통화 법정화폐 채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 뉴스도 의미가 아주 큽니다. 유로, 파운드, 싱가포르 달러 등 6개국 법정화폐로 직접 코인베이스 시스템에 자금을 넣고 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과거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진입장벽 중 하나가 바로 전통 금융망과 블록체인 네트워크 사이의 극심한 마찰이었습니다. 마찰이라고 하면 수수료나 속도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막대한 수수료, 느린 처리 속도,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때문이었죠. 그런데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전통 메이저 은행이 직접 자신들의 법정 화폐 인프라를 거래소와 다이렉트로 연결해 주었다.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암호화폐가 투기적 자산이라는 오명을 완전히 벗고
제도권 글로벌 금융망의 공식적인 이론으로 편입되었다는 일종의 선언이나 다름없겠네요. 맞습니다. 공식적인 인증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러한 제도권 편입 신호가 서방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중국조차 움직이고 있죠. 네, 오랫동안 암호화폐를 엄격하게 금지해온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가상화폐와 크로스보더 금융 관련 재판 기준을 심층 연구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어요. 사실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암호화폐를 전면 합법화하겠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합법화는 아니고요. 네, 이미 경제 깊숙이 침투해버린 가상자산 관련 분쟁이나 자금 흐름을 국가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아주 현실적인 판단으로 봐야 합니다. 음성화된 걸 양성화해서 통제하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법적 실체를 인정하고 통제 가능한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국가의 의지죠. 네, 이와 괴를 같이 해서 벨라루스 내각이 비트코인을 장외 금융상품의 적격 기초자산 목록에 포함시킨 결의안도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글로벌 규제의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비트코인이 점차 국채나 금과 같은 제도권 기초자산의 반열에 오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거든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거시경제의 공포, 그리고 그 이면에서 벌어지는 거대 자본 및 인프라의 구조적 통합이라는 두 가지 극명한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네, 시장의 두 얼굴을 본 셈이죠. 그렇다면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도대체 어떤 데이터를 나침반 삼아서 시장을 바라봐야 할까요? 당장 시세판에 찍히는 가격 말고 현재 시장의 진짜 심리를 읽어낼 수 있는 핵심 지표들을 좀 짚어주시죠. 세 가지 핵심 데이터를 꼭 주목하셔야 합니다. 세 가지요.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즉 시장 지배력입니다. 현재 59.79%로 전일 대비 0.2%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59.79%면 여전히 압도적이긴 한데 지배력이 미세하게 낮아졌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게 자금이 비트코인 한 곳에만 머물지 않고 하이퍼리퀴드, HYPE나 도지코인, DOG 같은 특정 알트코인들로 분산되면서 제한적인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시장 전체가 죽은 게 아니라 종목별로 아주 치열한 눈치 보기와 자금 순환이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표가 정말 중요한데요. 저도 오늘 받아본 데이터 중에서 이 두 번째 수치가 가장 소름 돋더라고요. 바로 거래량이죠. 네, 거래량입니다. 시장 가격이 하락하거나 횡보하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무려 43.77%나 폭증을 해서 1,01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가격이 안 좋으면 거래량도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폭증 메커니즘은 대체 뭡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 급증이야말로 현재 시장의 숨겨진 심리를 가장 투명하게 보여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흔히 드라이 파우더, 즉 쏘지 않고 쟁여둔 화약에 비유할 수 있거든요. 드라이 파우더. 네,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특정 코인에 섣불리 방향성 베팅을 하지 못하고 자산을 일단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으로 싹 바꿔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니네요. 절대 아니죠. 아예 떠난 게 아니라 언제든 기회가 오면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폭락 시 도망칠 수 있도록 자금을 대기 상태로 아주 빠르게 굴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총알을 잔뜩 장전해 두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건 채 극도로 긴장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총알이 장전된 상태라는 표현이 완벽한 요약입니다. 여기에 세 번째 지표인 파생상품 데이터까지 더해보면 그 폭발력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파생상품 거래량 역시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맞습니다. 44.62%나 급증하면서 약 7,609억 달러를 찍었거든요. 현물 시장은 조용한데 파생상품 거래량만 이렇게 폭발한다는 건 수면 아래에서 엄청난 레버리지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선물이나 옵션 같은 파생상품 거래에 자금이 몰리고 미결제 약정이 늘어난다.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곧 위든 아래든 한쪽으로 거대한 가격 변동이 일어날 것이라 확신하고 엄청난 레버리지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잔잔한 호수 같은데 물밑에서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힘을 막 응축하고 있는 거군요. 네, 이걸 전문용어로 변동성 압착, 즉 볼라틸리티 스퀴즈의 전조 증상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조만간 이 응축된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극단적인 변동성이 나타날 텐데 중단기적으로 이 방향성의 방아쇠를 당길 만한 구체적인 이벤트나 타임라인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기술적 이벤트로는 리플, XRP 레저의 메인넷 업그레이드가 임박했다는 점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리플 메인넷 업그레이드요? 네, 단순한 네트워크 업데이트를 넘어서 대형 알트코인 진영의 투심을 자극할 수 있는 재료가 될지 관건이고요. 다른 변수도 있나요?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큰 것은 앞서 저희가 일부에서 짚었던 지정학적 변수입니다. 다가오는 6월 5일로 예정된 미국과 이란의 다음 회담 가능성, 이걸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6월 5일 미 이란 회담이요?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 하나하나가 국제 유가를 크게 흔들 수 있고요. 그게 곧바로 연준의 금리 전망을 뒤틀어버릴 수 있거든요. 거시경제의 최상단에 있는 변수네요. 맞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간은 무리한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한쪽 방향성을 맹신하시기보다는 포트폴리오 리스크와 변동성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방어적 시각의 필수적인 시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심층적인 분석들을 하나로 쫙 연결해보면 결국 투자자들에게 던지는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가 남은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전통금융권의 최대형 은행들, 최첨단 AI 인프라를 집어삼키는 최굴 기업들, 그리고 수백조 원의 ETF 자본이 지금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뼈대를 완전히 새롭게 구축하고 있잖아요. 네, 거대한 판이 짜여져 있죠. 그렇다면 훗날 닐 카시카리 총재의 경고처럼 거시경제의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충격이라는 진짜 거대한 위기가 닥쳤을 때 과연 코인 시장은 과거 2022년처럼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가장 위험한 투기 자산의 모습을 반복하게 될까요? 아니면 AI와 RWA라는 실물 경제의 피를 수혈받고 시스템 깊숙이 뿌리내린 새로운 금융의 구조적 피난처로 작동하게 될까요? 정말 시장 참여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화두네요. 네, 그 해답은 당장에 흔들리는 가격표가 아니라 오늘 저희가 살펴본 그 이면의 데이터와 인프라 융합의 속도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네, 겉보다는 속을 봐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토큰포스트 퇴근길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장의 거대한 흐름과 뉴스의 진짜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